친문 핵심인 김경수 지사가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대선을 7개월여 앞둔 정치권 후폭풍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네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김종욱 동국대 외래교수, 이두하 변호사, 그리고 장훈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야당은요, 현 정부의 정통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야의 입장 먼저 직접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부는 당연히 탄생의 정당성을 잃었고요. 이른바 요즘 말로 하면 주작 정부, 주작 대통령이 된 셈인데요. 김경수 전 지사가 본인을 위해서 드루킹 여론 조작을 했겠습니까? 이 최대 수혜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당시 홍준표 후보에게 17%라는 압도적 차이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럴 일을 할 이유도 없고 할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황에 따라 맞는 말을 하지만 일관성은 전혀 없는 어느 법학자와 다르게 젊은 세대가 구 문재인과 현재 문재인을 대비하며 조롱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사과를 부탁드립니다. 국가기관에 의한 댓글 수사, 댓글 조작과 드루킹이라는 개인에 의한 일탈과 이건 비교 불가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들으신 것처럼요. 야당에서는 2017년 당시 댓글 조작의 최종 수혜자 결국 현재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 아니냐 이러면서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무슨 소리냐 17%포인트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었는데 하면서 일축하는 분위기입니다. 최종 수혜자가 문재인 대통령인 것은 뭐 의심할 수 없는 명확한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쪽에서 자꾸 여당에서는 표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다. 어차피 우리가 이기는 선거였다고 주장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인터넷 여론에서 많이 뒤바뀔 가능성이 많은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네이버 다음 네이터 세계 포털 사이트에 7만 6천 건의 기사에 118만 건의 댓글이 달렸는데 이 118만 건의 댓글에 8,800만 번의 좋아요, 싫어요를 누른 거예요. 이 정도 사안이란 말이에요. 이러면은 대부분의 경우 뭐 4년 전에 생각해 보면 아, 인터넷 보면 여론이 이렇구나. 내 생각은 다르구나. 여론을 확 바꾸는데 크게 기여했을 것만은 변수가 된 것만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완전히 성부를 뒤바꿨을 거다고 말은 못하지만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이 표수로는 계산되지 않지만 이익을 본 것은 확실하잖아요. 그럼 야당 입장에서는 보면 당연하게 공정성 논란을 제기할 수 있는 거고 적어도 저는 정당성 문제는 제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 중간에 뭐 이런 보도됐습니다만 부인 김정숙 여사가 경선 과정에서 경인선 가자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신 거 나왔잖아요. 그 당시에 존재를 이미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 적어도 문재인 그 후보도 적어도 자기를 굉장히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경공모, 경인선의 조직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이 드루킹 김동완 씨인가요? 실명이 나와서 이분 이미 올해 3월 달에 3년의 만기 출소를 했어요. 대법원 판결 받고. 그러니까 지금 나와 계시다고. 이 방송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중에 되면은 입을 열게 되면 아, 내가 김경수 당시 공보팀장한테 수행팀장 듣기를 우리 활동에 대해서 당시 문재인 후보까지 보고했다 안 했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더 이상 더 복잡해질 가능성도 있어요. 이 김 지사 댓글 조작 혐의 유죄 판결을 놓고 야당에서는 2013년도 국정원 댓글 사건을 꺼내들고 있습니다. 당시 문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보고 수혜자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는데 교수님 두 사건이 비교가 되는 사건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비교가 좀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댓글 공작으로 선거 결과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인과관계를 확인할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대부분 정황만으로 얘기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야당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하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인지했는지 인지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인지했단 말에 정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돼요. 증거가 없어요. 대부분 다 정황입니다. 그냥 가까이 있었던 측근이나 이유만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또 하나는 더 중요하게는 제가 볼 때 지금 야당에서 제기하는 얘기에 의한다면 그것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얘기한다면 박근혜 정부도 문재인 정부도 다 정통성이 없는 거죠. 박근혜 정부가 당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명박 정부 당시에 소위 국정원장 그다음에 기무사 뭐 이런 곳에서 댓글 공작을 통해서 나중에 다 유죄 판결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양대 기성 정당들은 정통성이 아예 없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제가 볼 때 지금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식을 이걸 채택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상당히 좀 이건 좀 비상식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국가의 세금으로 돈을 받는 공무원들이 이명박 정부 국정원장의 지시에 의해서 댓글 공작을 한 사건과 사인인 드루킹에 의해서 여론 조작된 사건을 동일하게 보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민주적인 기준에서 맞는 거 잘 모르겠는 거고요.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 기본적으로 정황만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상당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증거를 가지고 말씀하셔야 돼요. 사법부가 이렇게 판단한 걸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이 대법원이 적어도 어떤 증거에 대해서 증거를 채택한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판결에 대해서 아무런 증거 없이 정황만으로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정쟁적인 수단으로 이걸 공격하기 위한 수단을 활용한다고 밖에는 달리 생각할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윤호중 원내대표 대권형 국정 댓글과는 뭐 완전히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랬는데 사실 요즘 세상은 질도 따져야 되지만 양도 좀 따져야 되거든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에서 한 거는 댓글 조작이 한 11만 건이 조금 안 되는 숫자고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이제 이번 판결문에서 저하고 숫자가 8,800만 건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4천만 건이 좀 넘고. 8,800만 건.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8,800만 건. 이게 사실은 이렇게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도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뭐가 잘못됐느냐? 아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 국정원하고 국방부의 사이버 사령부, 경찰청, 보안소 이런 분들이 댓글 작업에 동원된 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처벌받은 건 맞아요. 그 질적으로는 안 좋죠. 실제로 안 좋은. 그다음에 근데 그 사람들은 뭘 했느냐? 수작업을 한 거예요. 수작업. 그나마 하나 댓글 달고 좋아요도 누르고 이렇게 한 건데. 근데 수작업을 했다고 해서 그게 뭐 미화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근데 단순 근데 이제 드루킹 일당은 뭘 했느냐? 자동 반복 프로그램을 활용한 거 아닙니까? 이거 프로그램을 활용해갖고 다시 말하면 제가 핸드폰에 한 대 있지만 아이디가 3개라면 핸드폰 3개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2,000개의 아이디를 모아서 핸드폰이 뭐 170개나 수백 개를 갖다 놓고 작업을 한 거라. 그러니까 8,800만을 누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을 동원한 거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터넷 여론 조작은 똑같은 거나 본질은 하나는 공무원이 관여됐던 거, 하나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단순 수작업이 아니라 기계적 장치를 동원한 거 이런 차이가 있는 거라는 점은 또 분명히 해야 돼요. 좀 아이러니하게 느껴지는 사실은요. 이 김 지사가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이번 댓글 조작 의혹, 여권에서 야권을 겨냥해서 제기한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그동안 어떤 얘기들이 나왔었는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댓글 부대가 쓴 댓글이에요. 프로그램이 있다. 이제는 이 댓글 부대에 지령을 내리는 프로그램이 있다. 준비된 듯한 댓글 조작단이 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악의적인 프로세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명백하고 상습적인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철저히 추적해 단호히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습니다. 거짓과 번복으로 점철된 드루킹 측 진술 그냥 다 믿어줍니다. 김경수 지사의 진술을 모두 다 배척하면서 국정농단 재판에서 정유라의 3마리 말은 뇌물이 아니라는 최순실의 말을 신뢰한 이동원 판사가 이번에는 드루킹의 말을 신뢰한 결과를 제가 바꿀 힘은 없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김경수 지사의 진실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2017년에 김어준 씨가 본인 방송에서 문정부 비난 댓글을 놓고 위에서 지시받은 댓글 부대가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한 거고 2018년 추미애 전 장관이 당대표 시절일 때 민주당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 김경수 지사가 결백하다면서 지금 대법원 판결을 좀 부정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또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어준 씨는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경찰에 고발돼서 사건화되니까 2018년에 자기가 이 사건을 최초에 공론화했다면서 자랑도 했었어요. 댓글 조작단이 있는 것 같다. 옵션 열기라는 문구가 계속 반복 발견이 된다 이러면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추미애 그 당시 대표는 2018년 1월 17일에 이 댓글 조작이 있는 것 같다고 수사 촉구를 하고 1월 31일에 가짜뉴스 댓글 조작 법률 대응
대책반이 출범돼서 거기서 고발장을 내는데요. 거기 이현욱 변호사라고 이재명 대선 캠프 핵심 인사였고요. 지금은 경기도시주택공사 사장이에요. 이 사람이 고발장을 들고 제출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민주당원이 이제 관련됐다는 거 알게 되고 김경수 지사 드루킹 다 나오게 된 거니까요. 이제 누군가는 김어준 씨가 쏘고 추미애가 받고 뭐 이렇게 걸려들었던 사건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게 되는데요. 근데 김어준 씨는 지금 대법원을 비난하는데 지금 이 주심 판사도 문재인 대통령이 다 임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소부 구성원 전체 대법관이 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임명장을 받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건은 어떤 특혜가 있었냐면 공직선거법이 포함된 사건이 3년 가까이 대법원까지 확정이 안 되는 사건 없어요. 그래서 임기에 그럼 75%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김경수 지사는 임기를 거의 다 채울 수 있었고요. 심지어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 의하면 이 항소심 주심 판사, 항소심 부장은 바뀌었는데 주심 판사는 계속 있었거든요. 보석을 해준 판사가 판결까지 내렸는데 거기 뭐 또 갈등설도 조금 있었습니다. 이 주심 판사한테 이 항소심 선고가 나와서 대법원장이 직접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단독 보도에 대해서 대법원에다 입장 밝혀라, 주심 판사한테 입장 밝혀라고 계속 기자분들이 얘기하니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입장 못 밝힌다 그랬죠. 없으면 펄펄 뛰었겠죠.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주심 판사한테까지 전화해서 고생했다. 우리 부담을 덜어줬다. 이렇게 말한 언론 보도가 있는데 거기 그런 사건에 대해서 무슨 그 대법관들이 얼마나 공정을 기울이기 위해 노력했겠습니까? 근데 무슨 김어준 씨가 이런 그 진술을 믿었다. 누구 진술만 믿고 한 게 아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디지털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서 이 특검 수사팀 전원이 디지털 포렌식 자격증까지 땄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을 거고요. 이렇게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음모론을 계속 제기하는 김어준 씨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지 여당 일각입니다. 뭐 조그만 일각일 수도 있지만 두 사람에 대한 책임론, 특히 이제 김어준 씨에 대한 책임론이 일고 있는데 4.7 재보궐선거 당시에도 사실 갑자기 생태탕 문제로 하면서 신발로 갔다가 국산이냐 외국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또 기억하시겠지만 백신 구매가 왜 늦어졌는지 지금 청와대 방역기획관으로 갔던 분이 수십 번 출연을 해가지고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비싸게 주고 살 필요 없다. 6월 말에 한 30%였던 지금 접종률이 지금도 30% 초반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전에도 방송에 보내드렸지만 현역으로 입대하는 군인 장병들이 백신을 못 맞고 지금 입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물론 검사는 하겠지만 뭐 확진이 뒤늦게 판정이 나서 확진된다 그러면은 부대로 퍼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김어준 씨가 민주당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아주 없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움이 되고 발전적인 방향성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표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를테면 이번에 김경수 전 지사의 댓글 조작과 관련해서는 뭐 결과론적으로는 민주당에 타격이 됐지만 뭐 음모론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을 돌려서 대량으로 문자를 그 기사에 대한 댓글을 조작한 건 사실이었으니까. 그렇지만 이 결과론적인 책임론을 묻는 것과는 또 별개로 그렇다면 이 김어준이라는 이 방송 진행자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주고받기 식으로 했을 때 이 결과가 좋았는지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태탕 의혹도 사실 네거티브 일변도로 간 부분 때문에 크게 민주당에서 이 선거에는 패착의 하나의 큰 요인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팬덤이라는 부분을 정치에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방송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 선거, 나아가서 이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공당으로서는 팬을 보고 정치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되고 어떤 의혹, 어떤 방송 진행자로서, 언론인으로서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취재하고 이 보도하면 되는 역할에 국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공당은 팬덤을 보고 정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추미애 전 장관은 본인이 이제 수사 의뢰를 직접 한 건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당대표 시절 일이기 때문에 이 대선 레이스를 달리고 있는 추미애 전 장관, 김경수 지사 유죄로 예기치 못한 악재를 만났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당내에서도 상당히 강도 높은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야당에서는 조소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찬성도 했고 윤석열 총장 키워주고 대권 후보 1위로 만든 책임도 있고 이번에는 드루킹을 고발해서 김경수 지사가 사퇴하게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 번 자살골을 터뜨린 자살골 헤더트릭 선수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기소하는데 크게 기여한 분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이셨던 추미애 대표님이십니다. 친히 경찰에 고발을 하시고 추후에는 특별검사까지 받아들이셔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대선에는 특히 꿩을 잡는 매가 되겠다고 나오셨는데 꿩은 못 잡고 바둑이 김경수를 잡고 말았습니다. 자, 여당 입장에서는 좀 비아냥거리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김두관 의원이 자살골 해트트릭이라는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남미에서는 실수해서 자책골 나서 총을 맞아 죽은 선수도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굉장히 해트트릭을 했는데 그게 다 자살골이었다. 굉장한 공격입니다. 엄청난 공격이죠. 그리고 김두관 후보가 추미애 후보를 공격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추미애 후보가 지금 가장 매달리는 게 어떻게 보면 강성 친문 지지자들에게 가장 어필하고 있는 건데 김두관 후보 입장에서는 내가 진문이다라고 정확히 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김경수 지사하고도 친하고 그전에 가서 만났고 어제도 가서 또 그저께인가요? 김경수 지사를 계속 만나면서 PK 지역에서 적어도 가장 친문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그런 진문 마케팅 하나로 봐야죠. 예. 자, 추 전 장관은 야당의 분열 대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피해가고 싶어하는 그런 눈치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억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살골 세 골 중에서 두 골은 확실한 것 같아요. 탄핵이랑 추윤 갈등 문제는. 이건 제가 볼 때는 예를 들면 김경수 지사가 연루된 걸 알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정확히 얘기하면 김어준 씨가 아마 한 골을 넣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결과론으로 따지면 사실 세상 모든 일 얘기하기가 어렵지만 결과적으로 문제 제기를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마이너스 손이 됐다는 게 핵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경선하는 과정에서 추미애 전 장관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선거운동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 이번 문제 같은 경우 자살골의 원인을 갖다가 추미애 장관한테 얘기하는 건 좀 억울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책골입니다. 이번에는 네거티브 공방으로 과열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이낙연 후보가 탄핵에 찬성했습니까? 반대했습니까? 분명한 입장이 없어요. 탄핵 프레임을 세우려는 부당한 네거티브다. 이낙연 후보께서 TV 뉴스에서 반대표를 던졌다고 명백히 밝혔습니다. 두 명이 반대했지 않습니까? 한 명은 자민련의 김종호 의원이었고 다른 한 명은 당시 이낙연 의원. 과거의 자료들을 보니까 이 후보님께서 스크럼까지 짜가면서 사내 표기를 강행하려고 물리적 행동까지 나서서 하셨던 것 같은데 진실이야 본인만 아시겠죠. 자, 2004년 3월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 국회 처리 과정에서 탄핵 반대했던 열린 우리당이 있었고요.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새천년 민주당 소속 의원이었습니다. 자, 신 의원님,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해서 진실을 알기는 참 어렵겠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찬성한 것 같습니까? 반대한 것 같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진실 알기 힘들고 그날 195명이 표결해서 193대 2 이렇게 반대가 이제 돌아가 있어요. 김종호 자유민주연합 의원 반대 의사를 분명히 공개를 했으니까 그분은 맞는 것 같고 돌아가 있으니까 확인할 길을 해서 맞는 것 같고 한 분인데 저는 이렇게 봐요. 이건 결국은 무기명 국회 무기명 비밀 투표라는 것은 영원한 말 그대로 비밀입니다. 그래서 본인밖에 몰라요. 근데 본인이 이낙연 후보가 텔레비전 뉴스에 나와서 자기가 인터뷰하면서 반대표 던졌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걸로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문제 제기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는 거 보니까 당시 행동은 저렇게 적극적으로 안 막네 그런 거 봐서는 찬성했던 거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지언정 본인이 저는 반대표 던졌습니다 라고 한 이상 더 이상 저는 문제 제기할 거리가 아니다. 이건 양심과 진실의 문제다. 예. 네. 근데 물론 본인만 알겠지만 지금 경선 경쟁자인 이재명 지사가 당시 탄핵에 반대했다는 이낙연 전 대표의 주장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이낙연 지사 수행실장이죠. 김남국 의원이 2004년 탄핵 당시 사진을 올리면서 이낙연 전 대표 행동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의혹을 또 공개적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이 김남국 의원의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좀 전에 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사실 검증은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겠죠. 본인은 반대했다 그러고 무기명 비밀 투표니까 우리가 자료를 제출받을 수도 없는데요. 지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도 계속 사진을 올리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요. 예. 뿐만 아니라 어제는 이재명 후보가 직접 여기에 대해서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면서 기자들한테도 당시 사진들을 보니까 탄핵 표결 강행에 동참한 거 아니냐. 그리고 반대표를 던졌다고 하는데 납득이 잘 안 된다 이러더니 언론 인터뷰에서는 뭐 국민들에게 거짓말하면 안 된다. 찬성표를 던진 것 같다.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계속 직접 문제 제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희가 방송을 어제 해보니까 그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막 추미애 후보랑 비교하면서 추미애 후보는 3보 1배를 해서 예. 이거를 정치적으로 매듭을 지었다. 근데 왜 이낙연 후보는 잘못했으면 찬성표 던진 것 같은데 사과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매듭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계속 문제 제기와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가 반대했다라는 말을 안 믿어주는 것 같아요. 예. 이러면 뭐 계속 이거는 그냥 도돌이표죠. 예. 뭐 이거는 사실 본선에선 국민들이 그렇게 관심 없을 수도 있는데 예. 아 이걸 보니까 당내 경선이 그렇죠. 더 무섭구나. 예. 살벌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민주당의 적통이다. 그러면서 지금 이재명 지사 측은 약간 거짓말 프레임을 씌우고 싶어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뭐 제가 볼 때는 국면 전환을 위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아시겠지만 예비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같은 경우 1, 2위 격차들이 좀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른 방식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꽤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전 그런 측면에서 뭐 이런 방식을 통해서 본인의 지금 공세적인 어떤 과거의 아웃사이더 이미지들을 복원시켜내면서 프레임을 바꾸려고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 친문 지지층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게 핵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친문 지지층들이 계속 흔들린다고 얘기하는 건 저희 여성과 호남 유권자층 이후에 친문 진영까지 흔들리게 됐을 때 이재명 지사의 대세론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친문 진영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방법을 이거 채택한 것 같은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두 분 다 예를 들면 나쁜 프레임에 갇히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지금 현재 사태를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민주당 전체에게는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절대 잘못된 칼을 꺼내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 측에 어떻게 보면 반격. 이재명 지사가 사과를 계속 거듭했는데 새로운 욕설 파일이 또 유튜브에 그렇습니다. 나왔더라고요. 예, 사실 이걸 들어보면 일부는 채 안 되는 분량이고 이 맥락은 그 형수가 욕설 파일을 공개한 이후에 이것을 왜 공개했냐라고 좀 따지면서 묻는 또 그 과정 중에 욕설이 들어가 있는 그런 녹음 파일이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디에서 최초 공개가 됐냐 하면 한 유튜브 채널인데요. 이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기존에는 또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 측 캠프 인사들을 많이 초청해서 뭐 인터뷰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이거 뒷배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 배후가 있다. 이낙연 후보 측이 의도적으로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공격은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너무 보이는 곳에 이렇게 배포를 하진 않았지 않았을까. 만약에 이것을 언론에 알리고자 했다면 이런 생각도 좀 드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김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낙연 그리고 이재명 이 두 후보가 치킨 게임으로 정말 치닫고 있습니다. 물고 물리면서 한 명이 중단하지 않으면 그냥 파국으로 치닫는 듯이 가속화하면서 네거티브진을 가열차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본선까지 갔을 때 도움이 될 것인가? 반대 진영에 사실상의 힌트를 주고 먹잇감을 주는 효과는 없을 것인가? 또 내부 지지자들에게는 그렇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어떤 입장이었냐? 뭐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찬양을 했냐 안 했냐? 이것이 얼마나 소구력이 있는 이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이슈로 공방을 벌이는지 너무나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군요. 국가 지도자고 대통령이면 사실 미래를 자꾸만 얘기를 해야 될 텐데 10몇 년 전 얘기로 자꾸만 돌아가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답답해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이 지사 측은요, 이 녹음 파일 공개 배후에 이 전 대표 측이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고 이 전 대표 측은 그렇게 뻔히 보이는 일을 우리가 했겠냐 하면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알려질 대로 알려지고 또 확산되어 있는 파일을 저희가 굳이 또 퍼뜨릴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을 과도하게 오해하고 불신하는 것은 옳지 않고 그런 오해에 기초해서 네거티브로 일반하는 것은 좀 자중하면 좋겠다. 캠프에서는 법적인 대응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 이런 뭐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뭐 법적 조치를 하겠어요. 제가 잘못한 일인데 죄송합니다. 자, 심각하게는 아니지만 죄송합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은 아니고 1분이 채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제가 혹시 들어보셨냐 했더니 욕설이 조금 있습니다. 뭐 요 정도로 강간이라는 표현을 정확히는 쓰셨는데 이 상황은 어디까지 어떻게 번질까요? 저도 안 들어봤습니다. 뭐 들어보나 안 보나 뻔한 건데 어찌됐건 이게 저런 식으로 가게 되면 정말 뭐라 그럴까 이게 좀 국민들 입장에서 보자면 이게 한도 없잖아요. 끝도 없이 계속되는 이런 네거티브 공방으로만 가게 되면 이게 관심은 당원들 관심은 끌 수 있으나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많이 눈길을 민주당 경선에서 돌리게 될 겁니다. 예,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재명 후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법적 조치 안 한다. 제가 잘못한 건데 뭐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게 뭐 20일 밤이라는 얘기가 있고 21일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제 오후에 법원에서 명령이 내려왔대. 이거 틀지 말라고. 아, 그래요? 예, 그랬는데 그러면 저 이제 발언하는 당시에 어디선간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 측에서 신청을 안 하면 법원이 왜 명령을 내릴까요? 뭐 선관위에서 그랬을 그 아니요, 민주당 고발을 해야 선관위가 알죠. 선관위가 막 모든 사람 걸 들여다보고. 민주당 선관위에서. 아니요, 그건 민주당 선관위에서 했을 수도 있지만 그럼 밝혀주셔야죠. 민주당 선관위에서 이재명 후보는 거짓말을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여론조사 의혹을 두고도 네거티브 논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여론조작 사건에 나선 사람은 진 씨 한 사람인가 아니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인가. 이재명 후보님은 경기도 산하기관 임원 진 씨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지금도 사실은 이 포털 뉴스들의 댓글 조작은 상당 정도로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 눈에 들보는 안 보고 남의 눈에 티끌 따진다고. 그쪽은 후보가 참여하고 있는 방에서도 저를 엄청나게 비난하고 있더군요. 네,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돼서 지사직을 상실했는데 26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수감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을 향해서 서로 여론조작 비난전을 벌이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좀 오히려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당연히 그러겠죠. 갑자기 저기 영화 친구 명대사가 생각납니다. 뭐, 고마해라 많이 묻다 이거 이게 계속 상처를 내게 되면 출혈을 막을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상당히 안 좋은 상황까지 가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상황 자체가 호남이랑 여성 주권자들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지지를 갖다 처리하는 양태가 보이는 거고, 중도층 같은 경우도 저희 그 지지를 처리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민주당 내부에서 네거티브 공방을 하게 됐을 때 이 효과가 어디로 갈 것인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고민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지금 제 밥그릇을 자기 발로 차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지금이라도 빨리 6명 후보가 전격 회동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중단하고 국민의 삶을 위한 정책 경쟁으로 가자라고 좀 합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각 캠프에다가 내부에 엄중 공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퇴출하겠다는 것까지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부탁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저는 후보들이 스스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안 그렇게 되면 말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발 부탁인데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보다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셔라. 맞습니다. 그래야 된다. 그래야지만 민주당 경선이든 아니면 우리 정치든 좋은 길로 가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는 26일 월요일 날 수감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 통상적으로는 바로 법정 구속, 뭐 대법원이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조금 관대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어떻게 들으십니까? 관대한 거죠. 이제 형 집행을 좀 연기해 줄 수 있는 거는 아주 뭐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든가 아주 특별한 경우고요. 그때도 하루 이틀 정도지 이렇게 지금 수요일 날 선고된 거 아닌가요? 목, 금, 토, 일, 월 닷새를 늦춰주는 거 못 본 게 전직 대통령들도 다 다음 날 들어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지, 건강상의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시다면 지사를 수행하는 것도 조금 어려우셨던 거 아닌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특혜를 받으신 거죠. 그리고 앞으로 가석방 기준도 박범계 장관이 완화해 주셔서 뭐 이 김경수 전 지사죠. 이제 지사직이 상실됐으니까 여기 해당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혹시 대통령이 사면도 해주시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아마 법원에서 조금의 여유를 준 거는 사실 김경수 지사는 이제 지사가 되고 나서 수사받고 77일 동안 구속돼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경남 도정이 대행 체제로 갔다가 또 다시 했다가 또 대행 체제로 가야 되니까 뭐 선회를 하자면 경남 도정, 경남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권한대행 체제가 자꾸 생기는 저런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탄탄히 하고 들어가라 이렇게 해서 좀 봐준 게 아닌가 싶은데요. 특혜죠. 이렇게 5일 동안 수감을 늦춰준 건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좀 평등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만 들어봤을 때는 조금 특혜성으로 비춰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 이제 김 교수님께서 중도층이 윤 전 총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지율로 나타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답보 상태에 머무는가 했더니 20% 벽도 깨졌습니다. 19%를 얻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일각에서는 윤 전 총장이 이 장모 구속과 부인 둘러싼 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못했고 최근 뭐 주 120시간 노동 이런 메시지 관련해서 실언 논란이 벌어지면서 지지율이 하락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본인이 만든 지지율 하락인 것 같아요. 검증 국면 시작되면서 제가 볼 때는 3콤보 실책이 있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아까 사회정책 120시간 그러니까 사회경제정책 문제가 있었죠. 그다음에 세금 걷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조세 정책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사드 문제, 국제 문제 이런 걸 들으면서 저분이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이 있나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경화 보수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준석 당대표가 제발 그 강으로 가지 마십시오라고 제안하지 않습니까? 왜 탄핵강으로 돌아가십니까? 개혁 보수의 길로 가십시오라고 제기할 정도고요. 그다음에 지역 대구 와서 밀란 얘기하면서 지역주의 얘기하고 이런 상황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상당 부분 저분이 진짜 대통령으로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만든 것 같고요. 거기다가 또 하나는 국민의힘과의 갈등도 분명히 있어요. 윤석 당대표 같은 경우 계속 좀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입당 문제를 둘러싸고. 그런데 이건 어쩌면 저희 오해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120시간 노동 얘기했더니 이준석 당대표는 휴가 간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택시 연수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경선버스 택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엇박자가 상당히 많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이 문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계속 입당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에 대한 유보성들만 계속 제기하면 문제가 있다. 어떻게 할 건지 정확히 입장을 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발 정책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잘 정비하고 잘 정돈하고 말씀하셔야 된다.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5년의 운명을 좌우하는 문제인데 발언 하나하나를 들어보게 되면 준비가 안 되신 것 같다는 느낌이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이 없다면 앞으로 계속 지지율의 하락세는 추세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좀 다급해질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여권의 후보들하고 양자 대결을 했을 때 다 오차 범위 밖에서 뒤지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양자 대결에서는 주로 이기지 않았었나 하는 기억인데요. 그러니까 저게 가장 아픈 대목이죠. 윤석열 후보가 계속 지지율이 유지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국가 정책이나 비전이라기보다는 정권 교체를 가장 잘할 센 사람, 가장 지지율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보수층의 지지가 한쪽으로 쏠린 그 결과였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되면은 이낙연한테도 지고
이재명한테도 진다. 둘 다 여권의 유력 주자에게 지는 걸로 나타나면 보수 진영 안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저게 가장 맞습니다. 윤석열 후보로서는 아픈 대목이에요. 또 하나 보수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제 딜레마가 있는 게 가장 앞서 있는 윤석열 후보가 그러면 빠지는데 최재형 후보나 다른 후보가 올라가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말하면 그 지지층이 빠져서 중간에 머물러 있을 경우는 야권 전체로 큰 손해라는 게 또 하나의 딜레마예요. 그렇네요. 유심히 봐야 될 게 지금 민주당이 경선 국면에서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는 점. 다시 말하면은 범진보 후보를 다 합하면 범보수를 합한 것보다 훨씬 많다는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전체적인 지형 자체가 국민 여론 자체가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들이 정권 재창출보다 높은 걸로 나타나지만 그 차이가 얼마 되지 않는다면 내년 대통령 선거가 지금 야권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정권 교체가 안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져야 되는 거고 여기는 경고등이 켜지는 겁니다. 뭐 물론 지금 지지율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겠죠. 최근 주요 이슈를 보면 청해부대 집단 감염 사태가 있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도 맞습니다. 굉장히 좀 여론에 큰 파급력이 있을 수 있는 사건인데 지금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모두 윤석열 전 총장의 양자 대결에서 우세한 결과가 나타난 이 현상 얼마나 앞으로 지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대선을 앞두고 한 7개월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이게 일반의 시간과 다르게 정치적인 밀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시간일 겁니다. 앞으로도 어떤 변수에 따라서 지지율이 출렁일지는 알 수가 없는데 다만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후보가 지금 놓인 지형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 변수가 본인에게 좀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실책을 함으로써 지지율이 빠졌다는 분석이 있는데 반해서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과 또 연계가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네요. 본인이 또 적통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적지가 않습니다. 4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자들이 상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좁지만 이게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뭐 청해부대의 집단 감염 이렇게 정권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요소가 곧바로 또 이낙연 지사에게도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변수로 좀 작용할 여지가 열려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아직 입당을 안 했으니까 그 떨어진 지지율이 당내 어떤 사람한테 좀 가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지 당내 주자들이 그 떨어진 그 지지율을 좀 받아올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재형 후보의 지지율이 좀 약진을 했는데요. 근데 이 부분은 아직 숫자가 두 자릿수는 안 되는 데다가 그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받아온 게 아니라 대부분은 다른 뭐 홍준표나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을 받아온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고요. 그리고 이 지지율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은 살펴봐야 될 것 같은 게 지금 아까 뭐 20%대가 무너졌다 이러지만 그전에 7월 첫째 주는 21%, 둘째 주는 20%, 셋째 주가 19%니까 오차 범위 내인데 우리가 그냥 20%가 무너졌다 이러면 되게 이게 차이가 많이 났을 것 같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1%포인트 떨어졌을 뿐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오늘 조선일보 기사에 이제 홍영민 기자가 여론조사 전문 기자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관마다 차이가 너무 크다. 여야 후보 모두 한 10%에서 20% 출렁출렁하는 그런 조사들이 있고 뿐만 아니라 조사 기관도 또 너무 많다. 그리고 조사 기관도 뭐 우리가 한 70 몇 군데가 되니까 뭐 일본이나 미국보다 너무 많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신뢰도를 얻으려면 이런 부분이 정리가 좀 돼야 된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그렇지만 윤석열 후보에게 뼈아픈 건 양자 대결에서 이제 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도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가장 큰 후보는 야권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아닐까. 근데 이 부분을 다른 후보가 받아올 방법은 이게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안철수 대표 정치에 대해서 미숙했을 때 이 그 안철수 대표하고 좀 비교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삿바 싸움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까는 조금 이제 그 좀 삿바 싸움보다는 강도가 더 훨씬 센 듯한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초조함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게 초조함이 누구? 둘 다 마찬가지. 둘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죠. 핵심은 아까 말씀하신 양자 대결에서 중도층 자체의 지지가 반전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중도층이 뭡니까? 정권 심판론을 만들어냈던 가장 중요한 지지층들인데 이 지지층 자체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서 민주당 후보들에게 왔다라고 얘기하는 건 향후 국민의힘
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앞길이 좀 순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버스 시간이 다 다가왔는데 꼭 와야 될 분이 지금 오겠다라는 얘기를 아직 안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최재형, 그러니까 복당하고 입당한 분 두 분만 가지고 태워서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계속 버스 타고 가면서 뒤에 택시 오는지 안 오는지 봐야 되는 상황은 상당히 예를 들면 공공한 상황이 되는 거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하락하니까 이걸 좀 압박카드로 쓰는 거겠죠. 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도 확장성과 보수 유권자 모두를 갖다 아우를 수 있다라는 생각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책 결단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의 근거지를 마련하는 게 저는 우선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반면 일찌감치 국민의힘에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최근 윤 전 총장의 메시지 논란에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냈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을 관련해서는 문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정치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누구나 겪었을 수 있는 그런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 뭐 크게 우리가 뭐 비중을 두고 평가할 일은 아니다. 김경수 전 지사가 누구를 위해서 왜 그런 일을 했는지는 온 국민이 다 아는 일이거든요. 김경수 전 지사는 그 당시 이제 문재인 후보를 가장 가까이서 수행하고 사실은 그러한 여론 조작의 최종적인 수혜자라고 하실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아무런 말씀도 안 하고 계시다. 이거는 저로서는 하여튼 뭐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여론조사 수혜자는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침묵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굉장히 사실 비판의 강도가 셉니다. 그리고 언어 선택이나 이런 게 정치 오래 하신 분인 듯한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실 그런데 설득력이나 울림은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까지 문재인 정부의 감사원장이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빨리 휴직이 없이 이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하고서 바로 공격을 하는 모습이 얼마나 크게 와닿는지 아마 국민들도 저랑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본인이 지금 처한 지형 그리고 입당해가지고 대선 주자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또 윤석열 전 총장과도 상당히 대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번 정부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서 본인의 정책과 정치 비전 보여줘야 선택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 내에서는 신중한 성격이지만 굉장히 돌파력도 있고 눈치 보지 이 계산하는 듯한 모습이 아니어서 좋다는 또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 지지율 추세는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의원, 김종욱 교수, 이두아, 장윤미 변호사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네 분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